서울의 봄은 나가노의 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햇살은 비슷하게 따뜻했지만 바람은 더 부드러웠고 사람들의 얼굴엔 이상할 만큼 여유가 담겨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숨어있던 새로운 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무서워 늘 긴장했던 나, 말이 통하지 않아 작아졌던 나, 매일이 버티는 하루였던 제가. 지금은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불안한 현실에서 벗어나 찾은 한국. 그 낯선 땅에서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츠미 니시무라입니다. 일본 나가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죠. 그날은 야간 근무 중이었고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바닥이 가볍게 흔들리기 시작했죠. 처음엔 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며칠째 이어진 야근에 정신이 멍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벽에 걸린 액자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게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크고 강하진 않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자동적으로 비상 매뉴얼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복도를 향해 소리쳤어요. 모든 환자분들 침대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흘렀어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하면서 숨이 가빠졌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가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지진을 겪어왔기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다고 착각했었나 봐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반응하더군요. 머리는 괜찮다고 해도 손은 떨리고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3호 병실에 있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호사님, 무서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른 그분의 손을 잡았죠. 손이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쥔 채 복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나가노 밤하늘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불안한 삶을 앞으로도 계속 견디며 살아야 할까? 30년 넘게 반복된 지진 경보, 대피 훈련, 복구 작업. 그 사이에서 아무리 강해지려 해도 제 마음 어딘가는 늘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현관문이 틀어져 있었어요. 열쇠를 돌리는데도 잘 열리지 않아 몇 번을 밀고 당겨야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더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벽엔 가느다란 균열이 나 있었고 찬장에서는 그릇들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전기 코드는 반쯤 뽑혀 있고 책장은 쓰러질 듯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안전하던 공간이 그날은 완전히 낯설고 위협적인 장소로 변해 있었죠. 다음 날 보험사에서 나온 직원은 말했어요. 이 정도면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서 보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연락하자 정부 지원금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힘이 빠진 채 신발을 벗을까 말까 망설이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자마자 균열이 생긴 벽이 생각났고 또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머리를 짓눌렀어요. 무심코 휴대폰을 켜 유튜브를 켰고 브이로그 하나를 클릭했어요. 화면 속의 병원은 조용하고 안정돼 있었고 서울 거리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급하게 달리거나 두려운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브이로그를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에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면서도 또 다른 한쪽은 참담하게 시려졌어요. 37이 되도록 나는 왜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안정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라며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늘 통장부터 열어봤습니다. 자동이체 알림이 잇따라 뜨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었죠. 계약직 간호사로 일하면서 매달 받는 25만 엔 남짓한 월급은 생활비를 제외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마음 편히 하긴 어려웠고 저축은 언제부턴가 포기한 단어가 되었죠. 그날도 퇴근 후 무심코 인터넷을 둘러보다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채용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외국인 간호사 채용, 숙소 지원, 한국어 교육, 정규직, 전환 가능 같은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공고에는 급여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었고 면접 후 협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닫지 않고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머릿속으로 자동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서울의 물가, 환율, 한국 병원의 규모와 복지 수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검색해보기 시작했죠. 한국 간호사 월급, 서울 간호사 생활비, 외국인 의료인 고용 같은 키워드로 기사와 블로그를 수십 개 넘게 읽었습니다. 어느새 노트를 꺼내고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조금 놀랐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관련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병원에서 일하는 일본인 간호사 브이로그, 서울 원룸 투어, 마트에서 장 보는 영상까지요. 특별한 일은 없는데도 화면 속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고 그게 참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다음 달이 기대돼요. 한 간호사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음 달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불을 끄고 이불을 덮은 채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울거리는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병원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지만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저곳에서는 나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시에 불안도 함께 밀려왔죠. 나는 과연 갈 수 있을까?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일본 간호사 한국 취업, 외국인 간호사 면허 인정, 한국병원 외국인 채용 조건 등등.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왔고 일부 병원에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일본 간호사도 채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과정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언어 시험, 서류 준비, 적응 교육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았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노트엔 한국어 공부 시작, 병원 리스트 정리, 비자 조건 확인, 면허 관련 법령 검토, 서울 생활정보 수집 등 해야 할 일 목록이 생겨났습니다. 그 노트 한 장이 제 인생의 첫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스스로에게 이런 의지가 남아있었단 사실도 조금 놀라웠습니다.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은 외국인 간호사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했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에서 치명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토픽 3급 이상, 의료 한국어 우대 같은 문구가 채용 공고에 빠지지 않고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근무하려면 일상 대화는 물론이고 의학 용어와 환자 응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일과가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병원 근무, 저녁에는 한국어 학원.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싶은 순간도 찾아왔어요. 하지만 교재에 나오는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같은 표현이 실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게 될 때마다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어릴 때 영어 배우던 것처럼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도구로 느껴졌어요.
언어 시험 준비와 동시에 한국 간호사 면허에 대한 자격 조건도 알아봤습니다. 일본에서 취득한 면허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류 심사와 인터뷰를 거쳐야 했고 경우에 따라선 추가 교육이나 평가도 요구됐죠.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준비해 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여러 병원의 채용 정보를 정리해 두었어요. 조건, 위치, 외국인 채용 비율 등을 표로 만들어 비교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1순위로 정했습니다. 한국어 시험에서 4급을 받았을 무렵 드디어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하루가 걸렸고 일본에서의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며 수십 번을 고쳤습니다. 며칠 후 병원 인사과에서 면접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온라인 면접이었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가며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긴장했지만 준비했던 표현들이 떠올라서 차분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채용 확정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 제목을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외국인 간호사 최종 합격 안내. 그날 밤 서울행 항공권을 예매하며 노트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나가노의 조용한 밤이 흐르고 있었고 제 마음속엔 작지만 선명한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 느낀 건 공기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체감 온도도 사람들의 말투도 표정도 모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지 2시간 반, 물리적 거리는 짧았지만 심리적 거리는 그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죠. 숙소까지 가는 버스의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유튜브로 수없이 봤던 그 거리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직접 마주한 서울은 화면 속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 심장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듯 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첫 출근 날이 찾아왔습니다. 간호복을 입고 병동 문을 열었을 때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죠. 동료 간호사들의 빠른 대화, 낯선 사투리, 환자들의 호칭, 그리고 일본과 전혀 다른 병원 구조까지. 머리가 어지러웠고 순간 벽에 손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조용히 식당 한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는 와중에 혼자 낯선 도시의 공기 속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민호 선배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다 그렇게 느껴요. 그는 조심스러운 미소와 함께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제 식판 앞에 올려주었죠. 천천히 드세요. 좀 맵지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따뜻한 말과 행동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먼저 다가와주는 문화가 드물었거든요. 규칙과 예절은 철저했지만 정서적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한 끼 식사 속에도 누군가의 온기가 담겨 있었죠. 며칠 후 수술실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게를 한 템포 늦게 건네드리는 실수를 했을 때였어요. 일본에서였다면 차가운 시선과 함께 주의하세요라는 말이 나왔겠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실수도 해요. 다음엔 잘하실 거예요. 지연수 간호사님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수술이 끝난 뒤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럽기보다는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란 이런 것이구나.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조심하며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무표정해 보여도 작은 배려가 끊이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한강을 보다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말은 두려움이기도 했고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그날 저는 조금 더 이곳의 공기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에서 아주 조용히 괜찮을 거야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감각이 몸에 스며들었어요. 특히 병동 간호사들이 점심시간마다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문화는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자 도시락을 조용히 먹거나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누구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식사 그 자체가 업무의 연장이었던 시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점심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나치미 씨, 이거 먹어봐요. 어느 날 하루카가 떡볶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루카는 저보다 9살 어린 일본인 유학생이었고 이 병원에서 실습 중인 간호학도였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했고 생활 전반에 완전히 적응해 있는 듯 했죠. 매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하루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매워도 맛있어요. 중독돼요. 그 말 그대로였어요. 떡볶이의 쫄깃한 식감과 알싸한 매운맛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나누는 대화, 반찬을 서로 나누는 문화, 누군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식사보다 이 활기찬 점심시간이 더 기다려졌죠. 병원 구내식당도 제게는 신세계였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간단한 도시락이 전부였지만 이곳 식당은 마치 한 끼 뷔페처럼 다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하루하루 새로운 메뉴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너무 매워서 국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물을 들이켰지만 지금은 김치가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갈 정도예요. 제가 변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 변화는 식습관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하루카와 함께 병원 근처 치킨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와서 좋아요. 제가 말하자 하루카도 맥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요. 여기 사람들 정말 따뜻하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불빛, 지나가는 바람까지 모든 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일상이에요. 그날은 병동 전체가 숨을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였습니다. 정규 수술 스케줄도 이미 빽빽했는데 오전 중에 긴급 환자가 추가로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한층 더 긴박해졌습니다. 모든 간호사들이 눈빛을 교환할 틈도 없이 움직였죠. 저 역시 하루 종일 걸음을 멈추지 못한 채 약품 정리, 환자 이동, 의사 오더 확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쪽에서 혈압 떨어집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수술을 마친 환자 한 분이 회복 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혈압이 급속도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고 저도 곧장 심폐소생 키트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어요.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모니터링. 숨가쁜 처치 끝에 환자는 간신히 의식을 되찾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병동 전체의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해졌죠. 의료진 간의 피로는 감정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고 어디선가 조용히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회의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병원장님과 간호부장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직감했죠. 수술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리보다 손바닥이 먼저 반응했어요. 식은땀이 스르르 흘러내렸고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외국인 간호사라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간호부장님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방향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환자는 분명 제가 담당했던 분이었고 수술 전 체크리스트 작성에도 참여했으니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확인하며 주의했던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병동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은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누구도 대놓고 비난하진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엔 누구와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고 언제나 함께 먹던 식탁도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고 업무 지시도 필요할 때만 간단히 전달됐죠. 사람들의 거리감이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하루카마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그 아이의 표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마저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어요. 그저 눈물만은 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 민호 선배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짧은 동작에 마음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한마디 덕분에 그날 밤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사직서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냥 돌아가면 편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생각하면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어떤 오해라도 끝까지 마주하겠다고요. 시간은 유난히 천천히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오해를 받았다는 억울함, 고립된 듯한 병동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견디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냥 무사히 지나가기만 해라라는 마음으로 출근했고, 퇴근 후엔 기운이 빠진 몸을 간신히 침대에 눕히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병원 측에서 수술실 CCTV와 기기 로그를 정밀하게 재확인한 결과 사고의 원인은 인적 실수나 의사소통 문제가 아니라 수술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준비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밀려 올라왔어요. 니시무라 간호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판단이 성급했습니다. 병원장님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동시에 이제 끝났구나라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울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지연수 간호사님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분의 눈에서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접 사과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 선배는 복도에서 저를 보자마자 말없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동으로 돌아가니 그동안 피하던 동료들이 다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미안했어요. 같은 말들이 오갔고 분위기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나츠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나 자신이 대견했고,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누가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타인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인사팀에서 정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니시무라 간호사님, 저희 병원과 계속 함께 하실 생각 있으세요? 정규직 전환은 물론이고 급여 인상과 함께 일본인 환자를 위한 통역 업무까지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한국이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으로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루카와 다시 치킨집에 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맥주잔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중 하루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나츠미 씨.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가끔 깜짝 놀라요. 거울 보면 얼굴은 그대로인데 말투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순간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나가노에 있는 후배 간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선배, 한국 생활 어때요?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제가 받은 위로와 격려가 이제는 제 손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 오신다고요? 그 말을 전화기 너머로 들은 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61세의 어머니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오신다는 건 제 머릿속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평생 나가노를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같은 집과 같은 시장, 같은 병원을 오가며 조심스럽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내가 딸이 있는 나라엔 한 번쯤 가봐야지. 어머니는 짧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천공항 도착일, 저는 입국장 앞에서 몇 번이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신 어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계셨습니다. 나츠미야, 정말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어머니는 한층 더 작아 보이셨어요. 제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그 모습이 애틋하면서도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기숙사 원룸에 도착하자 저는 온돌 바닥에 이불을 정성스레 깔아드렸습니다. 이게 온돌이라는 거구나.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신기하네.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몇 번이고 쓸어보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이불을 정리했고 그날 밤 어머니는 한참을 누워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푹 잤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한 바닥 하나가 이토록 큰 평온을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다음 날엔 어머니와 함께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야채 코너, 반찬 코너, 냉면 코너를 지나 김치 코너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셨어요.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그 말투엔 낯선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계산대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살짝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어머니 얼굴에 스쳐 지나간 자랑스러운 표정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병원 구경도 함께 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정중하게 인사했고 민호 선배는 어머니께 일본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듯 고개를 몇 번 끄덕이시며 감사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따뜻하던지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강물은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어머니는 한참을 걷다가 조용히 말하셨습니다. 여기선 마음이 편안하구나. 너도 그래 보여서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한국에서 같이 사세요. 저랑 같이요.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란 듯 했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그 말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삶을 믿고 함께 해보겠다는 신뢰였고,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겠다는 어머니의 작은 결심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한강 야경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저는 그 반짝임 속에서 아주 작은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삶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으로 돌아가신 후 일상이 다시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침이야, 나 한국 가기로 했어.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어딘가 밝은 기운이 감돌았죠. 내가 보여준 한국 이야기 동네 사람들한테 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나도 이제 그냥 구경만 할 게 아니라 한번 살아보려고. 저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언제 오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달쯤 갈게. 이번엔 짐 좀 더 챙겨서. 그 순간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한국에서의 삶이 가족의 삶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함께 사는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뭉클했어요. 요즘 들어 나가노에 있는 후배 간호사들로부터 자주 연락을 받습니다. 한국 병원 근무, 생활비, 문화 차이 등 이것저것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아요. 어제는 미키라는 후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처럼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고 불안함과 설렘이 뒤섞인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새로운 일본인 간호사 유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유리는 아직 한국말이 서툴고 긴장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 괜찮아요? 무섭진 않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집 같아. 한국, 너도 살아봐.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유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의 제 모습과 닮아 보여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근길 지하철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달리는 열차 바깥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저는 문득 1년 전 나가노에서 지진에 떨며 눈물을 참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땅에 홀로 발을 디디던 첫날, 조심스레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던 그 새벽도 기억났죠. 그때의 저는 약했고 불안했고 흔들리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일자리나 외국 생활지가 아니었어요. 서울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도시였고 제가 다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한강 물결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그건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바꾼 도시에 대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